200만 원 수입도 없는 서민들이 허다한 거 아시죠? 근데 박 의원 아들은 매일 하루에 240만 원씩 받아간 겁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일단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 사실이 사실이라면은 많이 좌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정부가 저금리 은행 대출을 막으면서 20%가 넘는 고금리 대부 업체를 우수기관이라고 하면서 대출 받으라고 안내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이 가진 자들의 부만 불려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저는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묻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예, 말씀 주세요. 네, 비례대표 양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 기재위의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의 안을 봤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이 증인으로 요구한 증인들은 단 한 명도 채택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 확장을 위한 변칙 운영 관련 카카오페이 김범수 회장과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삼성전자 대표, 관세청의 관피아, 물납제도 실태를 질의하기 위해서 5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신청했었습니다. 특히 서베이 코리아 갑질 제보와 관련해서 서브웨이 한국 지사장 콜린 클락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이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유사회원제 형식으로 편법 운영에 사실상 탈세를 하고 이용 요금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중제 골프장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한 증인 모두가 국민의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관 증인만으로는 의혹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신문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증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식대나 보육료, 교육비 등 항목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이나 합의금도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하천대유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산재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대상이어야 하는 거죠?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곽 전 의원 아들은 50억 원 중에 세금을 내고 28억 원을 실수령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예. 그동안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중에서 50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단 3명밖에 없다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많은 자료에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6년간 월급으로 2억 744만 원을 받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수입도 없는 서민들이 허다한 거 아시죠? 근데 예. 박 의원 아들은 매일 하루에 240만 원씩 받아간 겁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일단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 사실이 사실이라면은 많이 좌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좌절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재 위로금이라면서 22억 원 세금을 납부했다고 또 하고 있는데 산재 위로금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맞죠? 예.
예, 그건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말씀 주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 은폐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 측에 산재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화천대유는 산업재해 신고도 하지 않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한 건만 봐도 화천대유의 세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재부나 기재부 산하 기관인 국세청 차원에서는 화천대유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검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사실 팩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신문에 보도된 거에는 아는 게 없어서요.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세금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기재부나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겁니까? 뭐 기재부에서 조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국세청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지금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재부 산하 기관이 네. 국세청이니까 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에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당시 국세청의 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 및 편법 증여 조사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난 3월에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서 편법 증여, 기업 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을 중점 검증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네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면 8월 31일까지 총 463명을 조사했고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365명은 정밀 검증 진행 중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화천대유와 같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2015년에 29,914개에서 2020년에는 2배 이상이나 증가한 무려 63,066개나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등록 업체가 2015년 326개에서 2020년 840개로 258%가 증가했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등록 업체는 2015년 8,638개에서 2020년 2950개로 243% 증가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원주민 이전 등을 위해서 계약서보다 실제 보상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전국 다른 곳에서 아마 저는 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불법적인 요인, 투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엄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투기 광품 속에서 개발 이익과 탈세 등을 일삼는 이 개발업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고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예로 드셨던 것처럼 국세청이 1년 내내 편법 증여를 포함해서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1년 내내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적발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부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와 비난들이 많은데 정작 부총리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러한 인식과 불신을 불식시킬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정부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가적으로 혹시 대책이 필요하다면은 함께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고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0.4% 정도 뛰었습니다. 또 3%대 가계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출이 이렇게 막히면 서민들은 결국에 제2, 제3 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0.5% 인상 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한 6조 정도 늘어납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0.5% 금리가 인상되면 5조 8천억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기준에서 비은행 기관의 가계대출 규모 아시는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24조 4천억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1,705조 3천억의 약 48.3%가 비은행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신용도별 가계 신용 대출 비중을 보면 중저 신용자 비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예, 뭐 절반 이상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2.7%나 됩니다. 그런데 8월 말 금융위는 이자가 20%도 넘게 받고 있는 대부업체들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라고 21곳을 선정해서 발표했고 이들 대부업체에 인센티브까지 줬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상품 중개 허용도 하고 총 자산 한도도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금융위 선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1곳의 평균 대출 금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정부가 정한 최고 금리 수준 바로 밑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말 기준 21.74%이고요. 21년 6월 말 기준 20.85%입니다. 대부업체들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저는 뭐 당기 순이익이 높을 걸로 벌써 예상이 됩니다. 네, 수천억씩 되는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4,188억 원이고요. 21년 6월까지 2,927억 원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 대비 70%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은 이런 정부 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예, 의원님 뭐 아무래도 저 서민을 포함해서 취약계층들이 은행권 그리고 비은행권 중에서도 제2금융권에만 가더라도 다행인데요. 거기에도 접근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부업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수 대부업체라는 데가 정부의 그래도 저 최고 금리를 준수한다든가 또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 업체 중심으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주신 질문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위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은 정부가 저금리 은행 대출을 막으면서 2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우수기관이라고 하면서 대출 받으라고 안내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와 대외경제관계회의를 개최했죠. 네네. 정부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민들은 제2, 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21곳 중에 3분의 1인 7개 업체 주인들이 모두 일본 사람들입니다.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대부업체 주인들이 일본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뭐 이렇게 개별 어디는 대부업체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기까지 사실 알고 있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네네. 일본 자금 대부업체 7곳 중 최고 이율은 23.58%고요. 당기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 대비 62.3%인 1,823억이나 됩니다. 우리 서민들이 일본 대부업체의 이자로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비싼 이자 주고 일본 자본 소유의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채무 증가와 보유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장관께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금감원 등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겁니다. 종합감사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 1월에 제출해 주시기 예, 의원님 뭐 저 지적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와 같은 대부업체가 대개 20% 전후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부업체보다는 하여튼 제도권 이 1금융이나 2금융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노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한 250만 됐는데 지금은 한 150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차츰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 금리도 최근에 정부가 7월 달에 24%에서 20%로 낮춰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계층도 가능한 한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로서 여력이 된다면 최대한 여하튼 계층에 대해서 정책금융이라든가 서민금융이 좀 더 폭넓게 확대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에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국채법 개정안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 예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의 목적은 국채의 안정적인 국고 운영과 개인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는 국고 채권 174.5조 원, 외평 채권 1.7조 원, 국민주택 채권 18.7조 원, 재정증권 45.3조 원으로 총 24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까지 해서 재정 확보를 한다는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죠? 이제 의원님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은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까? 그 포션은 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파악이 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재부 보고서는 연 5조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증권사, 은행 등 유관기관들의 전망은 이게 국채를 발행하면 유관기관이 팔아줘야 될 텐데 과세 특례가 만약에 적용되지 않으면
8천억 정도 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2020년 국고채 발행 규모 240조 원의 1%인 아마 한 2조 2천억 정도 국고금 충당 방안으로는 사실 매우 미흡한 수준일 듯한데요. 장관께서는 5조를 한 해에 발행하겠다고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국고금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당될 것으로 봅니까? 예, 의원님 제가 그 5조까지 된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의원님 제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고와 예측 계획을 좀 예, 자료로 그렇게 하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개인 재산 형성을 위한 금융 상품은 연금, 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축성 보험, 배당주, 리츠, 타겟 데이트 펀드 등 다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개인저축수단에 추가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미 기재부가 만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발행 조건도 문제인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가 최대 1억 원까지 매입 가능하고 만기 보유 발생이자 2천만 원 이하는 9%, 2천만 원 초과는 14%의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연금 저축을 예로 들면은 납입 금액도 소득 및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1분기하고 5분기의 납입 금액 격차가 11배나 됩니다. 순자산 기준도 1분기하고 5분기의 납입 격차가 약 27배나 됩니다. 소득과 순자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개인 투자용 국채도 10년, 20년 장기 보유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소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더 많은 계층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보고서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사모펀드,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이 가진 자들의 부만 불려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저는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장관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지만은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에 있어서 여유인 네, 1인당 그래서 연간 구매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요. 또 개인 간의 거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에서 저희가 조치한 것이 세제 혜택 적용 한도를 매입 금액 기준으로 해서 연간 5천만 원, 총액으로 2억 원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개인 투자용 국채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세법 개정안을 낼 때 같이 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범주 내에서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네. 예. 예, 뭐 예. 같이 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